이 구간에 이제는 달러 캐리 청산에서 붓고체를 갖고서 변동의 담보를 잡고 뭔가 레버리지 일으킨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숨겨놓고 그게 터질 때 뭔가 변동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때 시장한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환율 변동성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주에 가장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수익 난 거 챙겨라. 현금화로 50% 이상 해야 된다. 살 기회 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에 엔비디아, 테슬라,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일단 매도 전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주 동안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50%가 아니라 100%다 매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위쪽으로는 안 보시는 거예요. 추석 이후까지는 먹을 거 없다고 봐요. 근거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네. 지금까지 오른 진폭을 초과해서 더 오를 확률보다 또 한번 변동을 줄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전 이 데이터 갖고 좀 보거든요. 네. 전번 주에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그 17,600이고 그 8월 1일 고점을 뚫나 안 뚫나 본데 요거 살짝 뚫었어요. 나스닥 지수요. 예. 네. 근데 작년 요번에 12%가 실질적으로는 뭐 12% 더 증가했어요. 닉케이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 고점을 뚫으려면 여기서 팔면 안 되죠. 고점을 뚫는 논리라면 고점 못 뚫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 나스닥 지수 차트 보시면서 21선이 변곡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5일선도 뚫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21선까지는 저는 뭐라 그럴까? 하루만 해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또 나스닥 한 400~500포인트 빠지고 엔비디아 오내지 7% 빠지고 그때 대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면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전번 주에 124불인데 5불 더 갔어요.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엔비디아는 40%고 테슬라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더 올라올 확률보다 흔들어 확률이 저는 금리 결정할 때까지 9월 20일 그럼 우리 추석 때까지 여기서 끼역끼역 오르는 거에 미련 갖지 말고 현금 갖고 만들었다가 네. 갑자기 상승폭의 반이라든지 갑자기 그냥 하루에도 뭐 10% 빠지는 변동성을 대표 종목이 줄 때 그럴 때나 매수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에요. 미국은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전번 주 데이터예요. 우리는 2,700 지금 4, 5일 동안 2,700 나스닥 급등했는데 시가 고가면서 파생해서 계속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뭐 대비해서 보면 우리는 오히려 별로예요, 에너지가.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이 걸리는 거야. 2,700. 네. 삼성전자 8만전자, SK하이닉스 20만 원, 현대차 26만 원. 여기서 사갖고 먹을 확률보다 여기서 갑자기 7에 10% 빠질 확률이 저는 7~80%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금 만들어라는 거예요. 대표님, 7에서 10%를 빠지는 장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뭐 지난 8월 초에 저희가 한번 경험하기는 했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는 주가가 급락해서 주가가 많이 회복했으니까 그때의 급락은 사실 뭐 이벤트성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많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는 분위기잖아요. 저는 그거 논리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장은 네. 세상이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매크로로 예측할 수 없는 꼬리 변동성이 지금 다 전염되면서 확산되는 중입니다.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엔캐리는 안 터질 거예요. 2번 터졌잖아요. 그 세 번째 터질 거는 내년도 정도 올려놓고 좀 터뜨리지 지금 자리에서는 안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국채 연결고리 레버리지 상품들이 이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환율과 연결된, 그러니까 모든 변동성은 기초자산이
반대 매매가 돼야 되거든요. 네. 엔과 연결된 거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럼 달러 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채를 연동해. 이게 환율하고 연동돼서 어디가 터질지 또 상업용 부동산, 저는 국가신용등급. 이 거리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디자인하는 애들이 언제쯤 공격할까?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서 20개 종목은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 현금화 시켜라고요. 삼성전자거든. 그러면 지금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700선에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더 오를 자리가 크지 않다라는 또 말씀이시네요. 50포인트 올라봤죠. 삼성전자 얼마 먹어요? 2,000원. SK하이닉스 그냥 20만 원. 네.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는 17만 원 기다릴 겁니다. 금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17만 원 오는 거예요. 그럼 17만 원 오르면 엔비디아가 부러져야 되거든요. 140불 갈 확률보다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다시 이게 뭘 눌러야 되나?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대표님. 네. 변동성이 저는 엔비디아는 110불은 한번 구경할 것 같아요. 전번에는 이제 100불 깨 90불에서 배팅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120에서 130 다 털었어요. 이제는 110불을 공격하지 않는 한 엔비디아는 안 합니다. 그 시점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즈음이 언제 될까요?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때릴지 금리를 빅샷 했는데 침체로 가는 상황을 떠들 때 그러니까 50bp 하더라도 기술주가 올라가는 에너지가 국채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갖고 보냐면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여러분들 5개가 42% 차지하고 10개가 반을 넘습니다. 그럼 이 꼬리 변동성이 이거를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저 그럴 때 우리가 8월 5일 날이 저점이잖아요. 인덱스가 12% 정도 오를 때 뭐가 수익률이 제일 좋나가 SK 하이닉스입니다. 27%. 가장 끔찍한 게 네이버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네이버 사겠습니다, 이제는. 네이버하고 까까오 사겠습니다. 이제 먹을 게 요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7만 원, 삼성전자는 8만 원대 안 합니다. 7만 5천 원을 공격하면 할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오면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23만 원. 요번에 기아가 제일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9만 원과 10만 원은 기아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현금화. 그래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미국 시장이 여기서 더 갈 확률보다 어제 갑자기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한 17,000을 깨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변동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공격했더라고요. 얘 공격하면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중에 삼바가 올라갑니다. 근데 삼바 95만 원과 10만 원, 100만 원 사이 매도입니다. 저는 85만 원 오면 할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마다 상단 하단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삼성전자는 7만 5천 원 아래 17만 원. 그리고 엔솔은 안 하겠습니다. 엔솔은 네. 먹을 게 너무 징글징글해 갖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9만 원대 에코프로 팔자고 그랬잖아요. 8만 원 초입 보면 할래요. 8만 원과 9만 원 사이 요거라도 한 10%에서 15%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해보겠고 오히려 지금은 15만 원대 네이버. 한 17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그래도 상승률이 클 것이다. 지금 자리에서. 예, 지금 자리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아가는 전략이고 네. 코스닥도 한번 보세요. 네. 뭘 하셨어야 되나? 8월 5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오히려 급락한 빈집 처리한 거 하셨어야 돼요. 엔캠이 35%, 리가켄바이오가 24%, 휴젤이 28%, 리노공업이 31%, HPSP가 25%. 오히려 소부장이나 급락한 종목들 리노공업이나 휴젤이나 HPSP 한 게 다른 시가상위 종목들 한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보다 이제 제가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빈집 털이 된 거. 요번에 그 급락하면서 3조가 털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징글징글하게 사기 싫은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3조가 털렸다는 게 시가총액이 3조가 아니요. 줄었다는. 그 신용, 융자 잔고. 네네네. 그러면 뭐가 털렸나? 급락한 거 50%까지 빠졌는데 갑자기 급락하면서
더 빠지면서 그런 것들이 반대 매매에 다 털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갑자기 이지가 급등하고 CIS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또 이수화학이 급등하고 오늘은 덱스터가 급등하고 그 이런 종목들 네. 그래프 보면 우하향에 투매 나오고 거래 없이 급락한 이걸 빈지털이 종목들이거든요. 아, 빈지털이 장세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빈지털이장이 네.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해서 반대 매매 털려가 끔찍한 것들을 사라는 반대로 오히려 그런 게 V자로 올라가지 네. 시가상위 종목들은 추석 전이나 전후까지 올려놓고 종합주가 지수는 2,700을 기준으로 그냥 빠져봤자 50에 70, 올라봤자 50에 70을 이걸 2달간 갈 수도 있다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서 수익률이 별로 안 날 때는 오히려 급락할 때 사야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고 제가 이 데이터를 전번 시간에 갖고 와봤습니다. 8월 5일에서 이 그린 생명과학, 셀리믹스, 셀리드 이거를 제가 설거지 매매라고 심지어는 아주 그냥 심각하게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전환사채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털어먹기 위한 게임이니까 엮이지 마라. 옛날 간단히 얘기해서 무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뭐 5대1, 10대1 하면서 공구우먼 같이 급등시키로 팔아먹듯이 이런 게 팔아먹는 수법인 것 같으니까 엮이지 마라 하면서 전에 한번 퀀타 매트릭스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확산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 이런 퀀타 매트릭스가 8월 초에 이 그래프 저는 4, 5천 원 다시 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역부이자 이런 기업들은 매출도 한다. 네. 이게 내년도 3월 달을 걱정하는 매매 같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는 갑자기 증자짱돌, 오늘 이오플로우가 유상증자 800억을 발표했어요. 이것도 연속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질이 한쪽은 내년도에 상장 폐지나 실질 검사나 이게 문제가 기술 특례가 이상해질 때 존속 생존 가능성의 불확실성의 좀비 기업 정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거를 금년 말이나 하면 벌써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석 전에 빠져나오기 게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셀리드가 제가 전번 시간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드렸어요. 역V자 120선까지 빠지나. 지금 벌써 시작하고. 이게 라파스도 그렇고 잉그루드 앱은 벌써 무너졌고 이 퀀타 매트릭스도 이 적자 기업의 이런 그래프를 머릿속에 두고 하니까 엮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질이 어마무시하게 나쁜 장입니다. 요런 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리드 그래프가 이제 하락이 시작된 것 같아요. 셀리드, 셀레믹스. 이 전에 제가 셀레믹스는 매출단도 10억도 안 나오는 게 영업 적자가 140억, 120억. 이게 존속성이 있나 없나를 검증해야 될 거다. 근데 반기 보고서 갖고는 안 돼. 괜찮아요. 반기 보고서는 감사 의견 거절돼도 상장 실질로 바로 안 가요. 그냥 관리로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도 3월 결산은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누적화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한쪽의 패턴은 뭐라 그럴까? 제가 이 설거지 매매를 아시려고 그러면 영화 작전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됐으니까 그 시스템 구조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그쪽하고 요새 또 전번에 이제 신풍제약이니 파미세리니 뭐 이쪽 금들이 급등합니다. 이 급등 패턴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역부이자 또 걸릴 테니까. 어제부터 이제 또 코로나나 이런 진단기가 아주 역부이자로 걸려버려. 심지어는 유한양액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짱돌 나오는 거 보고, 야, 우리나라 이게 이 바이오 주가들 뭐라 그럴까, 매매하는 난이도가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초보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패턴에 수급에 그래프 보고 한다건 짱돌 맞기, 뭐 그냥 다반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오늘 유한양액의 변동성을 딱 보고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바이오주 하면 큰일 나겠구만. 완전히 신뢰도를 망가뜨린 것 같아요. 확 수치로 찍히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도.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에서는 CDMO 쪽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봤을 때 신뢰도인가요?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나 외국이나 우리 거의 지금 이런 변동성을 만드는 게 네. 외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역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나오는 뉴스보다 네. 갖고 있는 포지션의 평균 단가가 걔네들밖에 모르실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는 한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올려놓고 반토막을 순식간에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따라가신 분들이 하는 순간에 일주일 만에 갑자기 부러지는 파동 나와보세요. 그럼 누가 이거를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신풍제약, SD 바이오센서 이거 100% 파신 분은 저는 121선 깨지 안 하겠습니다. 변동성 갖다 해서 고점 대비 반토막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21선을 깰 때만 다시 보겠다. 그전에는 안 하겠다는 원칙 정해갖고 121선을 깨면 또 뒤풀이 파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매매는 가능한데 네. 그냥 추세를 따라가면서 뭔가 확산되는 에너지는 바이오나 뭐 여러 이쪽 섹터 뭐 진단 키트나 뭐 말라리아나 심지어는 뭐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것도 믿지 말자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나 질이 어마무시하게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부터 열릴 잭슨홀 미팅인데요. 여기서 이제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예정이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9월달 금리 인하의 폭도 좀 가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시작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이 좀 어떨까요, 대표님? 그래서 그것도 매크로로 접근하지 말죠. 누구는 50bp 해더라도 뭔가 더 긴축이나 침체만 얘기 안 하면 네. 뭔가 다시 랠리 줄 거다. 엔비디아 갈 거다. 엔비디아 가더라도 140불은 뚫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대롱대롱해서 그때 오히려 소부장이 빈집털이 됐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한 20, 30% 단타나 엔비디아가 120불 안 깨면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나스닥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주면 그냥 소부장 빈지털이한 종목들의 순환은 뭐 오킨스 환자가 됐든 칩셋 미디어가 됐든 퀄리타스만 다 부러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V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게 빈지털이 종목인데 저는 파생 쪽에서 또 찝찝한 현상들이 나와요. 한 주 동안 또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대표님? 양매도를 해요. 양매도요. 그러니까 가둘이 갇혀갖고 상방도 죽여버리고 하방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매매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승부를 안 거는 거예요. 승부를 안 걸어요.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쪽 가두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추석 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 네. 제가 7월 25일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7월 25일 잘 기억해 주십시오. 7월 25일이 N이 1차 공격해가고 160에서 151엔 딱 찍고 대반등을 딱 찍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급락이 2단계 나왔어요. 그럴 때 일벌링 미결제가 14,000개, 10,000개입니다. 이게 조단위 매매거든요.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야 급등이든 급락이든 합니다. 그래서 8월 2일에서 5일 동안 미결제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청산시키면서 올린 거예요. 근데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미결제 증감 보세요. 전혀 건드리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가두리 친다는 얘기예요. 네. 방향 안 주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랐다 올려놓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 급락했다 밑에서 사서 땡겨놓고 팔아먹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양쪽으로 다 죽이는 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든 그냥 갇혀있는 장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0개 이상 일 벌릴 때까지는 대응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잭슨홀 미팅 갖고 하기보다는 엔비디아나 금리 확정되고 나서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는 국고채 연결고리에 달러 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국고채 연결고리에 달러 캐리 자금이요? 예. 이제는 N 레버리지 쓴 게 아니라 네. 국고채를 기초자산을 해갖고 그걸 담보 잡아갖고 딴 거를 했던 뭐 부동산을 샀던 주식을 샀던 아니면 다른 또 파생 상품을 했던 국고채 연골고리에
달러 레버리지 청산 때 기초자산이 붕괴될 때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뭘 봐야 되겠어요? 1개월에서 3개월짜리 국고채하고 10년, 20년, 30년 국고채의 변동성을 봐야 돼요. 이게 환율을 건드려요. 네. 원달러, N달러, 유로화 다 건드려요. 오히려 중국을 안 건드려요. 중국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중국은 오히려 잔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고채 변동성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보세요. 8월 2일에서 8월 5일날 2조 3천억을 때렸고 선물은 1조 때렸고 금융투자는 선물을 2조 4천억을 샀어요. 그래서 이 덕분에 반등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구조화 보면. 그런데 8월 6일부터 지금까지 판 거의 반밖에 안 사요. 오히려 금융투자는 1조 4천억 팔면서 그동안 2조 4천억 샀던 선물을 청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 규모 보세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700억? 그러니까 방향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이벤트 나올 때 뭔가 승부를 걸 거라고 보거든요. 네. 또 미결제 10,000개씩 걸면서 그러면 조단위 매수가 들어오든지 때리든지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결정할 거예요. 그 마디를 28일에서 추석 전에 한번 잡을래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요거 갖고 잡을래요. 예. 이제는 달러 캐리 청산에 기초자산이 국고채를 어떻게 하나. 이 변동을 갖고 이게 뭘 건드리냐면요. 우리나라 환율 변동성이 갑자기 20, 30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N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얘는 요번에는 N에 강세되면 옛날엔 캐리 청산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그 개념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N하고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이 국고채, 예를 들어서 단기 국고채를 가장 위험하게 봐요. 1개월, 2개월짜리, 1개월짜리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 누가 뒤에서 누가 뭔가 만지고 있는 느낌 안 드세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누가 만졌냐? 자넷 앨런 재무장관이 만진 것 같아요. 이거 관리로. 그러면 이게 부러져 보세요. 단기채가 부러지고 그러면 이제는 장기채를 건드리는 타임이 나오고 이게 이제 가장 시장에 단기적으로 또 한번 변동을 주려면 단기채 급락, 장기채, 그러니까 단기채 숏, 장기채 롱. 이 전략을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나오면 그러면 어떤 상품이 뭔가 변동을 줄까 할 때 저는 사업용 부동산 쪽하고 국가 신용 등급을 볼래요. 국가 신용 등급.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영레포니 뭐 여러 가지 이 변수가 있는데 이제 자넷 앨런 재무장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요. 점점. 근데 내년도 대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구간이 9월 20일부터 내년 연초예요. 이 구간에 이제는 달러 캐리 청산해서 국고채를 갖고서 변동의 담보를 잡고 뭔가 레버리지 일으킨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숨겨놓고 그게 터질 때 뭔가 변동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때 시장한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환율 변동성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환율 변동성. 오늘만 해도 사실 1330원 초반대 있던 원달러 환율이 한 7원 이상 올랐더라고요. 오늘 하루 변동성이. 이제 이 30원을 쉽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1,400원 깬다에 배팅 하겠습니다. 깬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 워낙 강세인데 네. 괜찮잖아. 오히려 그게 수출주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눌러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어떤 것들이 움직이냐면 그것 때문에 신용 털렸던 중소형단의 개별 종목만 움직이고 시가상위 수출주는 억누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뭐하고 비교하면 도요타 자동차하고 현대차하고 두 가지가 쑥 걸리나 롱숏이 되면 괜찮아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하면 아시아권을 한꺼번에 던지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두 개가 다 부러져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일본은 도요타,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로닉 이런 것들을 쇼스 걸렸다 하면 달러 캐리 청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할 거예요. 아니 원화가 강세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수출주가 급락을 해?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그 해지들이 엮인 거 풀어낼 때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0년짜리하고 20년짜리 한번 아까 다시 보시죠. 10년이 3.8이에요. 네. 20년이 4.1이에요. 그런데 30년은 그거보다 또 4.0이에요. 10년, 20년, 30년 요 차이가 약간 다르잖아요. 지금 20년짜리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20년짜리 엮여 있는 채권 ETF가 TMF하고 TMV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폭탄이 되나 볼래요. 그러니까 별거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1개월짜리가 지금 기준금리 이제 5.25와 5.5거든요. 요거가 그나마 그동안에 5%대로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게 5.0을 붕괴할 때 이 리스크가 커질 것 같아요. 대신 10년짜리는 3.5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채 쇼 걸고 장기채 롱으로 가는 시장이 만약에 나오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바스켓 매도가 나와버려요. 그게 바스켓이라는 게 시가 상위 종목들의 우리나라 주력의 수출주 중심으로. 그러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돼. 원화가 강세 가는데 외국인이 매도한단 말이야? 이런 현상 나오나 보시죠. 단기채에서. 이게 9월달 추석 전후에서 9월달을 왜 잡냐면 이게 9월물이 청산되고 12월물 롤오버 되는 말이에요. 네. 요때 공격 하나 볼래요. 그때 엔비디아가 120불에서 지지하면 괜찮은데 그때 같이 털어버리면 이게 이제 또다시 나스닥이 한 500에서 1000이 부러지는 장이.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SK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 그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현금을 만들어 놔라.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꽤 긴 시간 동안 파생시장 흐름을 분석하시면서 앞으로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해안을 좀 들어봤는데요.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듣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방향, 엔비디아 방향에 연결된 롱숏 관련 ETF를 통해서 흐름을 좀 봐주고 계신데요. 아니, 그런데 네네. 어려우면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만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아까 이 10년짜리 국고채라든지 모든 기반이 2023년 12월 달을 기준점으로 시동을 걸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에 SK하이닉스가 얼마였냐? 14만 원 고점 찍고 1월 18일 날 12만 원 찍고 여기서부터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 이 기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 한미반도체는 6만 원이에요. 네. 여기가 기준점 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15만 원까지 빠질 때 20만 원에 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딱 반이 17만 원 정도에서 다음 매력이 나오나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한미 반도체는 요게 쌍바닥을 찍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다시. 이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채 이런 거 환율 모르겠어. 그러면 아시아 해지들이 우리나라 중심인 SK하이닉스를 20만 원에서 대롱대로 위로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5천 원, 만 원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냄새가 나. 폭탄 제조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엔비디아 기회 줄 때 17만 원 통 빠질 때 한미반도체는 10만 원 쌍바닥이면 그때 다시 배팅을 하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빅스 지수하고 공포 지수 갖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번 시간에 제가 이제 UVXY나 VIXY 갖고 봐라. 여기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60불에서 이제 나스닥이 올라갈 때 이게 22불에서 25불 사이에서 분할 매수 좀 해보자. 여기 딱 들어왔어요. 21불. 이제 얘가 올라가면 이제 장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불과 40불까지 대반등 나오나. 그러면 만약에 21불, 22불 UVX를 샀는데 35불, 40불까지 갔어요. 나스닥 700에서 1000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갖고 보시면 되고 빅스 갖고도 똑같아요. 11불 전번에 여기 딱 그려요. 10불, 11불에 사십시오. 11불 찍고 지금 얘가 만약에 14불, 15불 그럼 이게 40%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 갖고 보시고요. 그러면 반대로 나스닥이 올라갈 때 3배 올라가는 게 여기 보시면 SOXL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요거에 반대되는 게 SOXS라고 싹스라고 하는 건데 요 두 가지를 또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35불과 45불이 매도 영역입니다인데 지금 40불까지 왔어요. 이제 5불 남았어요. 그리고 35불 깰 때 반대되는 상품이 지금 싹스인데 SOXS인데 지금 바닥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엔비디아 130불, 140불 얘는 더 빠져요. 근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10 내지 15% 빠지면 얘는 3배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런 거 갖고 딱 한 달.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방향 둘 다 안 줄 것 같아요. 떨어진 거에 대반등, 오른 거에 다시 눌림목. 이러면서 9월 20일 날 일본 중앙은행은 뭘 하고 떠드는지. 네. 그 다음에 연준이가 25bp 베이비 스텝을 할 건지 50bp 하면서 뭐라고 떠드는데 지표가 침체로 가는지 괜찮아 가는지 요 양갈래길이 그때 확인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윗방향도 아니고 아랫방향도 아니고 종목별로 차별하고 우리는 그동안 신용 털린 것들 중소형주의 깻 메꾸기 정도 그리고 그동안 올라갔던 거는 오히려 차익 실현 완전히 혼잡하면서 그냥 난이도가 엄청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장에서는 그동안 122격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절대 현금에 따라가지 말고 매도해놔라. 그리고 오히려 121 역배열 종목들 중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이거를 빈집털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 샘플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빈집털이라는 게 뭔가? 어디 있냐? 소부장 급락주 중에서 좀 봐주시나요? 예. 지금 이것 때문에 빈집이 털렸다고 보거든요. 합쳐서 3조가 털려갖고. 그러면 어떤 패턴이면 이 덱스터라는 종목 보세요. 주구장창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보시면 갑자기 거래가 늘어나면서 1, 2, 3가 나오나. 이걸 보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이유를 갖다 붙이면 뭔가 또 넷플릭스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뉴스 나오는 거 현혹되지 마시고 이렇게 빈집털이 된 게 갑자기 121선 뚫어갖고 저점에서 50% 이상 에너지가 나오나. 절대 50% 이상 가면 엮이지 마세요. 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덱스터가 나오나? 그러면 대충 38.2에서 더블을 이렇게 빨간 박스 넣고 어디서 윗골이 달리나 볼 거예요. 38.2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이와 비슷한 것들 아난티도 지금 대구백화점 다들 쳐다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빈집털이 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갑자기 거래량이 지금보다 10배 늘어나요. 그러면 대구백화점 같은 거 5,800원이 8,000원이나 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이지가 그런 파동이 나왔고 이수학이 어저께 그런 파동이 나왔어요. CIS가 전고체에서 그런 파동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미 나온 건 하지 마시고 네. 안 나온 것 중에 거래가 지금 초기 파동에 늘리는 것들 그리고 역배열이어야 돼요. 정배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21선은 우하향이고 5일선, 11선, 21선이 뭉치면 좋아요. 그러면서 거래가 탁 칠 때 1, 2, 3 이게 빈집털이장이 추석 전후에서 지수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 찾아다니는 장이니까 그런데 저점 대비 50% 이상 오르면 팔으라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따라가지 말고 그때 막 뉴스 나와요. 네. 뭔가 이렇게 올랐습니다라고 뭔가 엮이는 재료를 뉴스에 나와요. 더 때리십시오. 그런 장이 한 달 반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번에 신용이 털렸기 때문에 빈집털이 장만 나오고 지수는 양매도 세력이 준동하기 때문에 미결제가 어느 쪽으로 매수 미결제가 늘어나는지 매도 미결제가 늘어나는지 확인 좀 할게요. 네.
그러면 조단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조단위를 때렸거나 조단위를 샀거나 그때까지는 가두리장이라고 그럽니다. 양매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시장이 급락했어요. 삼성전자 뺐다 올릴 겁니다. 미국 시장 급등했어요. 올려놓고 죽여버릴 겁니다. 그게 한 달 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목만 계속 돌리는데 그 대상이 빈집털이 종목만. 그러니까 역배열이면서 122격이 멀어서 5일선, 21선이 뭉쳐있는 건데 딱 거래될 때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게 단타래도 30에서 50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전략이냐. 억대로 하면 안 돼요. 네. 한 3천만 원 정도 갖고 그러니까 이런 장이 갑자기 뭐라 그럴까. 종목 개수가 많아지는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어떤 날 로봇주가 올라가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거든요. 벌써 매도 위치 왔어요. 11만 원, 15만 원과 10쯤에 매도거든요. 그러면 얘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SY라든지 뭐 현대무벡스라든지 내가 네이버가 로봇에 엮이나 보라고 해서 요게 2만 원. 요런 것들 같은 로봇 테마도 한꺼번에 안 보내요. 그러면 안 나온 것들 중에 그런 것들 찾아다니기. 이런 것들이 빈집털이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생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에 의미 있는 증가나 하락이 나왔을 때는 대표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꼭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고요. 저희 섹터를 좀 볼 텐데 아마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를 계속 쫓아오고 계신 분들은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요새 건설주가 상당히 강한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로 급락을 했었던 종목이죠. 오늘 좀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 좀 전략 좀 살펴볼까요? 매매하지 마시죠, 이제. HDC 현대개발이요? 네. 네. 저는 산업개발. 오늘부로 100% 매도하고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시장이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근데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시장이 피바다가 되거나 종목이 피바다 될 때 공포를 사야 된다. 네. 템플턴 경우에. 우리 이 방송 들으시면 HDC 현대산업개발 11,000원, 17,000원대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으니까 사놓고 1년간 주무세요 했던 자리가 지금 11,000원이었는데 지금 더블 이상 갔잖아요. 그러면 이 트리거가 뭐였냐면 이때 한번 보세요. 떨어진 것들. 이때가 2022년 1월 11일 날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서 25,000원짜리가 1단계 10,000원대까지 빠졌어요. 6월 달까지. 이게 1차 저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영업 정지당하면서 대반등 주고 또 빠져요. 그래서 13,000원만 가면 10,000원에서 10,000원. 이게 30%거든요. 그리고 2023년 1월 달에는 전체장이 뭐든지 중업주까지 그렇고 그래서 직전 저점 깼어요. 이때 이게 빈집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스마트 투자는 이때 매수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나빠질 거 있어. 이때 건설주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면 욕 왕창 먹는 되지. 그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13,000원 가면 또 빠져요. 근데 8, 9월부터 이제 5일선, 11선, 20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빈집털이야. 요런 거 찾는 거예요. 이때 쌍봉 주고 다시 빠졌어. 그런데 121선 밑에서 5일선, 11선, 20일, 심지어는 60일선까지 수렴됐어. 근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죠. 요 다음 그래프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요 뚫을 때 전번에는 13,000원만 가면 두들겨 맞았는데 요때 딱 보세요. 3, 4일만 깜짝하고 거래 증가하면서 탁 치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세상이 되죠. 그리고 121선을 21선이 뚫어요. 그래서 역배열이 정배열돼요. 그러면서 21선을 타고 가요. 그러면서 2만 원까지 1차 가요. 그러면 바닥에서 더블 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직전 고점이 지지. 17,000원, 16,000원 여기서 오늘 25,000원을 구간 겁니다. 그러면 이 25,000원이 아까 처음 붕괴됐을 때의 요 자리예요. 몇 년 만에 왔습니까? 2년 반 만에 왔습니다. 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똑같이 찾아다니자고요. 건설주에서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건설주는 없고요. 5G에서 있어요. 5G. 네. 5G들 뭐 KMW나 오이솔루션 보면
완전히 그 패턴하고 가요. 그러면 그 종목들은 언제 다시 가냐? 1년에서 2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사 모으시는 분들은 당장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하지 마시고 정부가 5G, 6G 되려면 무슨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SDV, 현대차 기아가고 자율이 하면서 테슬라가 치고 나가고 뭐 인공위성이나 데이터 센터가 막 하고 이거 언제일까요? 금년 아니에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라고. 그러니까 현대 HD 현대산업개발의 바닥권에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게 5G, 6G, SDV,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그나마 그쪽 섹터다. 근데 이쪽은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3년 그리셔야죠. 정부가 통신을 뭔가 정부 정책에서 발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관리 재정 적자고 내년도 뭐 이 금투세 얘기 왜 나오고 재정 적자 규모가 내년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반도체마저 부러지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그래서 내년도에 3월 달까지 제가 왜 자꾸 국가신용등급 하냐면 이제 이쪽 우리나라를 디자인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만약에 있다면 반도체 갖고 공격할 것 같아요. 인텔 부러뜨리듯이. 그거는 절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갖고 보려면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오션 갖고 보겠습니다. 네. 이게 뚱딴지 같이 들리지만 X축에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을 집어넣고요. Y축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부러지면서 이 방산의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이 급등을 해요. 우리나라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현실화됐다는 얘기는 이 쿼드 전략, 이게 뭐죠? 쿼드. 인도 태평양 전략이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빠졌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우리가 우클릭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H넥스는 하지 말고, 심지어 현대로템도 하지 말고, 방산에서는 K잠수함이나 하나 오션이나 하나 시스템 하는 것도 이 쿼드 전략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얘기는 곧 내년도 3월에 중국이 대만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대만을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의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을 가장 리스크가 큰 변수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확정은 금년 안 돼요. 내년 3월 중국 정협이나 전인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결정이 날 거라고요. 해리슨이 되면 저는 조금 휴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이게 또 뭐라 그럴까? 어떤 카드가 나올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스닥을 이렇게 험악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당분간은 17,500, 18,000에서 박스에서 요 17,000 안 깨면 큰 하락 파동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제가 국고채 단기채하고 국가신용등급하고 이럴 때 1월에서 3월 코스에 요번 거보다 더 큰 거를 보면 절대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기초자산이 국고채가 될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국고채. 미국의 국고채. 그러니까 그거를 1개월, 3개월짜리하고 10년, 20년, 30년을 매일 추정만 하세요. 그거. 롱소지대나.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가신용등급이 좋은 거 아십니까? 보세요. 일본이 무디스가 A 플러스인데 우리는 AA예요. 그 다음에 S&P가 A 플러스인데 우리가 AA예요. 피치사가 조금 낮아요. 여기서 일본 수준으로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이 공격을 하는 애들이 분명히 또 디자인하는, 이게 환율과 국고채를 연동한 레버리지 공격이 해지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공격할 수 있는 게 JP 모간 스탠리, 블랙록, 싱가포르에서 디자인하는 사모펀드들, 이런 것들이 언제 작업을 하겠냐? 그럼 내년 1월에서 3월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아까 제가 왜 하나 오션하고 하나 시스템. 시스템만 왜 집중하려고 그러냐? 네. 우리나라로 핵을 주는지. 그 다음에 호주에 갖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주 조선소 하나그룹이 총력을 다하잖아요. 이게 쿼드 전략에 이거를 인수하면 여기가 그 웨스팅하우스 같이요. 미국 군함 수리나 잠수함 이 특허권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 관련돼서 잠수함도 만들어줄 수 있고 군함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 이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중국이 대만을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미사일보다는 핵은 서로 망할 테니까 뭘 하겠어요? 군함이나 잠수함의 에너지가 내년도에 어마무시하게 증가할 것 같아요. 거기에 핵심이 하나 오션이고 하나 시스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방산주 쪽에서 하나오션과 하나 시스템을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지 K 방산 쪽에 대한 의견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 아니신가요, 대표님? 아니야,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G넥스는 쏙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현대로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냥 연봉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빌려다가 여기서 추가 에너지보다 빌려다 대차 매매 증거금으로 사용하지 여기서 뭔가 더 끌고 가는 게임은 마치 전력 설비에 현대 일렉트론하고 LIG 일렉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 에너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 쪽도 마찬가지. 지금 자리에서 더 위쪽은 보지 않으시는 거네요. 마치 한미반도체 17만 원짜리가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자리에 다 팔아먹는 자리다. 그리고 좋은 얘기 나와도 위에서 대롱대롱. 그러면 밑에서 키 맞추기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테마가 잠수함이다. 그리고 이런 잠수함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모든 리스크가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동북아시아로 왔다는 얘기예요. 제발 우리 정부가 빨리 선제적 대응해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겠냐 할 때는 참 뭔가 불확실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가 저는 이 환율 부분 이 아까 단기채 그래서 이제는 엔캐리보다는 달러 캐리 청산에 국고채 레버리지 일으켜서 이걸 롱으로 받냐 숏으로 받냐에 따라 다 다를 거거든요. 이쪽의 노이즈가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 지수를 건드릴 것 같아요. 대표님, 달러 캐리를 한다는 게 일단 싼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한 걸 걷어들인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달러를 강으로 보세요. 엔화도 지금 좀 많이 아니, 내려왔는데. 그거를 네. 강약이 아니라 변동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빌려다가 담보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담보의 레버리지를 어떤 데는 20배, 어떤 데는 100배 해서 무슨 상품을 구조화시켰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단기채가 생각지도 않았던 마진의 변동성을 줘봐요. 10년짜리 3.5를 깨거나 갖다 해서 5를 깨고 내려가거나 이게 속도가 급격하게 나오면 이걸 담보 잡아갖고 레버리지인 상품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청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유 없어요. 청산이 쓰나미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연동된 상품은 싹 거덜나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 미국 국고채를 담보 잡아갖고 구조화 상품을 누가 만들었나. 이거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디자인한 애들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순수 현금으로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보 잡아갖고 뭐 단거 레버리지 일으키고 빌려다가 하고 뭐 이런 구조화를 하거든요. 이 프라임 브로커에 구조화시킨 상품이 이제는 국고채를 기준으로 해갖고 상품을 만든 게 저는 추적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파월 정이나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쓸 카드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서 중국과 미국의 이 상황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급격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로 풀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캐즘이 이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전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6개월. 확인은 6개월 후. 그럼 그 전까지는 양매도만 준동하고 일을 안 벌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추석 전후에서 뭔가 종목장이 빈집털이만 나올 것 같고.
지수는 건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월물로 롤오버 된 다음에 3, 4분기 실적이 딱 10월 초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좋게 해석하시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고 6개월 정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확실히 확정이 된 이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해리슨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누가 사겠어요? 이제는 사용하는 데에 따라 이제 뭐라 그럴까 님비 현상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어떻게 에코프로 가지면 8만 원, 9만 원에서 그냥 단타만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전번 시간에 삼성 SDI가 더 배터리 제조업체에 나오니까 삼성 SDI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전고체 불나지 않는 그래서 CIS라든지 이제 이런 쪽이 단타 게임들. 그럼 그쪽에서 망가진 거 찾는 게 훨씬 나아요. 전고체 쪽에서. 전고체 쪽에서 망가진 거 찾기. 오늘 이지 올라간 게 그런 것 같아요. CIS 올라간 게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망가진 것들, 하나기술이나 세비컴이나 망가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쳐다보는 게 빈집털이 종목들이라고요. 그리고 삼성 SDI 좋아 보여도 10%, 20%. 그러면서 해리슨이 되면 20%.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보조금부터 싹 죽여버릴 테니까 오히려 내년 3월 달이 저점. 그러면 저는 내년 3월 달에 트럼프 되면 에코프로는 7자 본다고 봅니다. 요번에 8만 1,000원까지 찍었거든요. 9만 원 가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에코프로나 엔솔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미 빈집이 다 털렸어요. 이제 추가 매수 에너지만 조금만 들어와도 10에서 15%는 순식간에 움직여요. 그걸 의미 있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연속성으로 보지 말고 네. 거기에 중소형주들이 더 탄력이 날 거고 그게 전고체고 그다음에 대장주들은 대통령이 누가 됐냐. 해리슨 쪽에 승부를 걸면 지금부터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쪽은 3월 달 내년 3월 달에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앞서서 제가 이제 건설주를 질문하다가 여기까지 길게 이야기가 이어진 건데 향후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될 만한 종목이 건설 쪽에서 나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표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니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그게 이제 전번에 HLDNI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원전과 대왕고래 쪽 그리고 부산 신항 관련된 쪽 그쪽 관련된 저가 건설주나 그 다음에 SOC 철도나 그 다음에 정부가 정책 발주하는 건설주는 있어요. 그게 이제 KCC 건설, HLDNI를 제가 가장 강조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4, 5천 원까지 갈 것 같아요. 2천 원짜리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이 이제 진짜 원전 해갖고 이런 중저가 건설주들에서 SOC 관련된 건 있어요. 대표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건설주에 대한 의견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금리도 내릴 거라는 예상이 이제 뭐 거의 100% 되고 있고 그러면은 건설주는 지금 자리가 바닥은 맞고 이제 위쪽으로만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네. 그러면 왜 현대건설 안 가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 4만 원을 넘어야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보시죠, 대표님께서는? 예. 네. 왜 대장주들 안 가요? 그리고 가장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만 이게 빈집이 털렸게 되면 저는 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이 가지 않는 한 저는 네. 건설주 업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대건설도 3만 1천 원, 4만 원 정도밖에 안 보거든요. 4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추세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설주가 하려면 DLENC,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대표되는 종목을 비교해 봐요. 매트릭스로. 2주 전, 1주 전, 오늘. 네. 현대산업개발하고 GS건설만 갔어요. 현대건설은 그냥 3만 1천 원, 3만 1천 원이에요. DLENC가 급락했다가 조금 까딱거려요. 중심이 안 가요. 그리고 중저가 건설주들 딱 보면 이화공영, HLDNI, 뭐 전번에 댐 관련해 갖고 쫙 오르는데 연속성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뭐다? HLDNI. 뭐 이런 개별 종목들의 틈새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업황을 끌고 가는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저는 현대건설이 가지 않는 한 전체 건설 업황은 아니다는데 그럼 현대건설은 저는 보이지 않게 정의선 회장님이 누르는 것 같아요. 그것도 거버넌스인가요? 그렇죠. 삼성동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이 아직 안 되고 2025년에는 정의선 회장님이 먼저 급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손정 회장하고 풋옵션 계약한 거. 그러니까 그동안 현대글로비스 무상증자하고 그 초기 조건 박아갖고 그 다음부터 현대차 누르고 기아 누르고 현대모비스 누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건설은 왜 못 가냐? 현대엔지니어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기 전까지는 대주주의 탐욕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